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비밀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연히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사람과 함께 무덤까지 가져갔을 비밀들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는 잔혹합니다. 사람들이 평온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운명은 그들로 하여금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며느리 뱃속의 아이가 바로 옆에 누워있는 가짜 남편의 피와 살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판단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진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75세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 갑자기 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피곤한 발걸음으로 손에는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소 봉지를 들고 있었죠. 제 낡은 한복 저고리는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뼈 속까지 시린 추위가 스며들었습니다. 대문 앞 계단에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시금치 더미 사이에 낯선 편지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젖은 종이 가장자리가 약간 번져 있고 보낸 사람도 없고 희미하게 할머니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흑백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무섭도록 선명한 어머니 뱃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봤을 때 낯이 익었어요. 이것은 우리 며느리 은혜가 현재 6개월째 임신 중인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었거든요. 함께 들어있던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는 할머니의 친손자가 아닙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마당 귀퉁이에 마른 잎들을 휘돌렸어요. 제 머리카락이 흐트러졌고 눈은 크게 떠졌으며 손은 떨려서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그 종이를 꽉 움켜쥐면서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순간 가장 차가운 것은 제 마음이었어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넘게 아내와 어머니로 살면서 저는 믿는 것을 배웠어요. 비록 여러 번 쓰라린 일을 속으로 삼켜야 했지만 말이에요. 아들이 결혼한 후로는 더욱 조용히 살았어요. 폐를 끼칠까봐, 미움을 살까봐, 남편이 화낼까봐 두려워서요. 우리 며느리 은혜는 손재주가 좋고 다정한 아이였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요. 저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죽을 끓여주고 쑥 우린 물로 찜질을 해준 것도 바로 은혜였어요. 어떻게 제가 그 아이가 배신했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글귀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타는 수처럼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친손자가 아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을 긁는 바람소리, 벽 옆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심장 뛰는 소리처럼 길게 들렸어요. 제 남편 철호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는데 저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어요. 마치 먹물처럼 검은 천장을요. 그 밤 내내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어요. 만약 민수의 아이가 아니라면 누구의 아이이고 왜 저에게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뒷마당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함석 지붕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쳐다볼 기분이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제가 무시했던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몇 번인가 철호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이상한 눈빛을 본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인가 밤중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철호가 은혜방 문 앞에 서서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 작은 디테일들을 저는 한때 밀어내곤 했어요. 남편을 믿었고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칼날처럼 거꾸로 제 가슴에 꽂혀였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속삭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믿기 시작했어요. 믿어서는 안 될 그것을, 그 아이가 철호의 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 편지를 받은 후 사흘 동안 저는 마치 넋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밥은 여전히 해먹이고 집안일은 여전히 했지만 제 눈은 항상 어딘가 보이지 않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아들 민수가 엄마 피곤하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엄마가 조금 머리가 아파서 그래.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믿지 않을까 봐서가 아니라 제가 틀렸을까 봐 두려워서였어요. 증거도 없이 고발하는 말이 저희가 힘들게 지켜온 이 집을 무너뜨릴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나무 옷장을 열고 낡은 양철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몇 장, 철호가 군대에 있을 때 손으로 쓴 편지 몇 통, 그리고 갈색 가죽 표지에 작은 공책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제 평생 유일한 일기장이었죠. 저는 날짜를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엄마는 이름을 적지 않은 편지를 받았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 사람은 그 아이가 내 친손자가 아니라고 했다. 나는 믿지 않는다. 아니,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요즘 내가 본 아이 아버지의 눈빛은 아버지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나는 손도 마음도 떨린다. 누군가 나를 깨워주었으면 좋겠다. 잉크가 존기에 번졌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이 흐려졌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끊어지는 듯한 조용한 흐느낌만 있었을 뿐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직감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속삭일 때의 아픔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민수가 은혜를 데리고 집에 온 날을 기억해요. 그때 은혜는 아직 젊었고 웃을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금을 찾은 것처럼 기뻤어요.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가 있으니 저는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결혼한 후로 은혜가 하는 일은 모든 게 제 마음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저녁에는 시아버지에게 물을 따라 드리고 시어머니를 한 번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어요. 저는 이웃들에게 자주 자랑하곤 했어요. 은혜는 정말 착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어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 마음도 깊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철호가 은혜에게 생선을 집어주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 임신했으니까 보양을 해야지. 은혜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찔렸어요. 아무도 그 순간 제가 남편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몰라요. 며느리를 아끼는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고 애정 어린 그러면서도 숨기려는 듯한 무언가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은 문신처럼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나무집들은 여전히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바나나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젊었을 때 부부가 함께 아침차를 마시던 그곳에요.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 차가웠어요. 저는 별 하나 없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 마음처럼 까맣고 무거운 하늘을요. 만약 그 일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은혜가 정말로 배신했고 제 남편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면 이 집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한 번의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베어내는 듯 아팠어요. 40년 넘게 아내로 살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집 안쪽에서는 거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은혜가 소파에 누워 배를 감싸고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철호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바람소리에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것들은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아프게 하기에 충분하거든요. 저희 집은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이에요. 낡고 벽돌 하나하나, 문짝 하나하나에 모두 시간이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낡은 것들이 더 이상 온전하지 않았어요.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무명의 편지를 받은 후로 저는 이상할 정도로 예민해졌어요. 모든 소리, 모든 몸짓, 모든 말을 저는 기억했어요. 엿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아픈 직감이 틀렸다는 조그마한 무언가라도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관찰하면 할수록 저는 믿고 싶지 않은 그것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뜨거운 오후, 저는 일찍 일어나서 은혜를 위해 강황 우린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거실을 지나가다가 철호가 소파 옆에 앉아서 평소에 저만 쓰던 하얀 도자기 컵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컵 가장자리에는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서 있었고 철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일찍 일어났네요. 그냥 차 마시는 중이에요. 철호가 더듬거렸어요. 철호가 더듬거리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빨간 립스틱이 묻은 그 컵의 모습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녔어요. 또 다른 때에는 밤이 깊었을 때 부엌에서 작은 말소리를 들었어요.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고 철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조심해. 엄마가 의심하게 하지 마. 출산할 때가 되면 내가 다 해결할게. 저는 문 커튼 뒤에 숨어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어머니가 알아차릴까봐. 그 순간 제 심장은 질식당하는 것 같았어요. 은혜가 임신한 후로 철호는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어요. 며느리가 뭘 먹는지, 뭘 먹고 싶은지, 잠은 잘 자는지 자주 물어봤어요. 은혜가 다리 경련으로 얼굴을 찡그릴 때마다 철호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마사지 해주었어요. 어떤 날은 은혜 침대까지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 주기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아무리 아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작은 행동들이 조금씩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빨래를 널고 있는데 철호가 은혜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방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철호 손에는 젖은 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은혜는 침대의 옆으로 누워 있었고 배 밑에 베개를 안고 있었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아마 어지러웠을 거고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제가 남편에게 선물한 하얀 천 손수건, 치에라고 수놓은 그 손수건이 은혜 침대 옆 서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철호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저는 그 방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반쯤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뒤에 깊은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일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저 책상 앞에 앉아서 떨리는 손을 가슴에 올려놓았어요. 제 심장이 천천히 지치게 뛰고 있는 곳에요. 하느님,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제 평생은 어떤 남자와 눈을 감고 살아온 걸까요? 그리고 제가 힘들게 지켜온 이 가정이 과연 여전히 가정일까요? 제 아들 민수는 여전히 순진했어요. 일 마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아내를 안아주고 아내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행동했어요. 민수는 매일 매시간 자기 어머니가 조용히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거실을 청소하다가 저는 우연히 철호의 검은 가죽 가방을 열게 되었어요. 안쪽 작은 주머니에는 낡은 초음파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었고 은혜가 민수에게 준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함께 온 사람, 호 75세, 관계 미기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들이 함께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갔고 제 며느리는 함께 온 사람이 시아버지인지 다른 누구인지 신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온 집이 제 눈앞에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 때문이 아니라 진실의 무게가 한 어머니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 넘게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견뎌온 한 여자의 마음이 마침내 그 무게를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어요. 그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불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옥분아,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너는 더 이상 그냥 참고만 있을 수 없어.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도 조용한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진실을 찾아내고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 여자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청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것을 찾아냈어요. 철호의 이름이 적힌 초음파 사진을 발견한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어요. 매 끼니가 돌을 씹는 것 같았고 매일 밤이 공동묘지 한가운데서 깨어있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서 평소처럼 밥에 국물을 말아먹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수십 년간 곁에 있던 남편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분명히 해야겠다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었고 의심만으로는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무언가가요. 그리고 마치 하늘이 안배한 듯이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 은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후에 도립병원에 재검진 받으러 가는데 어머니 시간 되시면 함께 가면 좋겠어요. 민수가 기뻐했어요. 그거 좋네요. 엄마가 함께 가세요. 저는 야간 근무가 있어서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병원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걸음걸음마다 진하게 올라왔어요. 저는 은혜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가면서 복도 난간을 꽉 잡았어요. 대기의자에 앉아서 전광판에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다가 은혜 차례가 되었어요. 검진이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50세 정도의 은퇴 안경을 쓴 남자분이었는데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계셨어요. 태아는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있습니다만 혈액형에 대해 출산 전에 주의해야 할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혜가 당황했어요. 네? 의사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저를 한 번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님은 O형이고 아이 아버지는 AB형이기 때문에 출산 15자간 혈액형 부적합을 예방하기 위해 항체 검사를 미리 해야 합니다.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네, 저도 잘 모르겠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귀를 그냥 지나갈 리 없었어요. 저는 천둥 맞은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희 아들 민수는 B형이에요. 며느리 은혜는 O형이고요. 그럼 어떻게 아이가 AB형일 수 있겠어요? 저는 공부는 적게 했지만 기억력은 아주 좋아요. 어릴 때 동네 간호사 아주머니가 혈액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준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AB형은 B형과 O형 사이에서는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만약 철호가 AB형이라면 저는 그 생각에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은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은혜야, 엄마가 먼저 집에 가 있을게. 너는 천천히 와.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동네 보건소에 갔어요. 예전에 온 가족이 서류 작업을 위해 혈액 검사를 했던 곳이에요. 아가씨, 철호와 민수의 혈액형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옛날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분 후 연세 드신 보건소 직원분이 두꺼운 장부를 뒤적이다가 손가락으로 짚어주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철호 어르신은 AB형, 민수 씨는 B형이네요. 저는 그냥 가볍게 웃기만 했어요. 마치 속이 뒤틀리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서 걸어 나왔어요. 노을진 오후 햇살이 제 그림자를 붉은 흙길에 길게 늘어뜨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더 이상 추측할 것도 자신을 속일 것도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 남편의 아이였어요. 수십 년간 함께 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그 남자의 피와 살이 지금 며느리 뱃속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조용히, 울음소리도 없이, 원망의 말도 없이 그저 목구멍에서 막힌 한숨만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가장 짧은 글을 썼어요.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고 그저 민수를 위해 계속 뛰는 부서진 심장만 남았다. 하지만 민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계절 바람이 불어와서 건조한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제 속을 바늘로 찌르는 듯이 차갑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이의 혈액형이 제 아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저는 말하지도 소리 지르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살면서 마지막 폭풍이 지나가기를 제 평생의 믿음을 모두 쓸어버릴 그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운명은 아직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자전거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메모도 남기지 않았어요. 저는 빨간 흙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나갔어요. 옛 공동묘지 쪽으로 가는 길, 젊은 시절 청년들이 만나던 허름한 찻집이 있는 곳으로요. 거의 40년 만에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찻집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문이 열리자 안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 여자분이 테이블을 닦고 계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두 늙은 여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조용하고 깊은 오래된 연못처럼요. 미영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영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뜨거운 차 2잔을 따라 주었어요. 아무도 제가 왜 왔는지 묻지 않았어요. 둘 다 숨겨왔던 과거가 이제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미영 씨는 예전에 철호의 옛 연인이었어요. 그때 철호는 30대 초반이었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말도 재치 있게 했어요. 미영 씨는 찻집에서 일하는 아가씨였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모 집에 얹혀 살면서 작은 차 장사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지만 결혼하지는 못했어요. 철호가 중매로 괜찮은 집안의 처녀와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의 저였죠. 그때 미영 씨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지만 철호는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렸어요. 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미영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도 저처럼 피해자예요. 한 남자를 믿고 평생을 그의 손바닥에 맡겼다가 빈 배만 안고 남겨진 거죠.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 아이는... 저는 작게 물었어요. 미영 씨가 입술을 비틀었어요. 없어졌어요. 4개월 때 유산했어요. 그것도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때 저주했어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한 아이를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하지만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말이에요. 미영 씨의 눈이 똑바로 차가운 칼날처럼 허름한 찻집의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그 저주가 그냥 불쌍한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언니가 저를 찾아온 것을 보니 그 보복이 진짜였다는 걸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 안에 차는 식었지만 저는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았어요. 예전 이야기를 저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 남편이 버린 그 여자 앞에 앉아서 한 글자 한 글자 떨어지는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100개의 바늘에 찔리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미영 씨가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저는 살면서 사과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언니가 알아주었으면 해요. 어떤 빚은 제때 갚지 않으면 자신의 피와 살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요. 말을 마치고 미영 씨는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화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눈물이 이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단순히 남편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손으로 죄의 씨앗을 바로 이 집에 뿌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머리를 긁고 하품을 하면서 마치 온 세상이 평화로운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가 이제 남편이 아니라 무죄한 아이들에게
쓰라린 과보를 짊어지게 할 한 인과응보의 원인으로 보였어요. 하늘이 다시 비를 내렸어요. 첫 우기비는 크지 않았지만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기와와 철판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차가워진 흰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는 오늘 야간 근무라서 집에는 세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저와 은혜 그리고 철호. 하지만 사실은 저 혼자만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옆에 빈 의자와 함께요. 집 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함석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한 방울 한 방울 꾸준하지만 점점 더 깊이 울려 퍼졌어요. 밤 10시쯤 저는 조용히 뒤뜰로 나가서 비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이 빨랫줄에서 옷을 꺼내려는데 부엌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빗소리 사이로 그 웃음소리는 시어머니나 아버지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친밀한 것이 있었죠. 저는 멈춰 섰어요. 손이 허공에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부엌 불빛이 반쯤 열린 문틈으로 새어 나왔어요. 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어갔어요. 안에는 철호와 은혜가 있었어요. 철호는 은혜 뒤에 서서 손을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올리고 점점 커지는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몇 주만 더 있으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겠네. 아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져? 철호의 목소리가 꿀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철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속삭이듯 말했어요.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철호가 그녀를 안았어요. 익숙한 팔로 40년 전에 다른 여자를 안았던 그 팔로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아이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모든 것을 걸더라도. 저는 문 뒤에서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한 마디 한 마디가 제 심장에 송곳처럼 박혔어요. 더 이상 의심할 것도 가정할 것도 1%의 희망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제 팔이 떨려서 비옷이 땅에 떨어졌어요. 언제부터인지 빗물이 제 옷자락을 적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차가운 것은 물이 아니라 배신이었어요. 수십 년간 베개를 함께 베고 누워있던 제 남편이 며느리 앞에서 우리 아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요. 그리고 저를 어머니라고 달콤한 목소리로 불렀던 제 며느리가 이제 그의 품에 여자처럼 안겨 있다니요.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감히 들어갈 수도 없었고, 따질 힘도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서 곰팡이 냄새 나는 네 벽 사이에 스스로를 가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은 북풍보다도 더 추웠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그곳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눈을 크게 뜨고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각상처럼 조용히 있었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까지 저는 속삭였어요. 하느님, 어째서 이런 방식으로 저를 죽이시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나서 흰죽 한 솥을 끓였어요. 한 그릇씩 떠서 상에 올려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했어요.
은혜가 방에서 나와서 배를 문지르고 철호가 뒤따라 나와서 하품을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밥상에 앉게 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까 속이 차갑겠네요. 아무도 제 눈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분노가 아니라 단절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운명의 비 오는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어요. 저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더 조용하고 더 참을성 있지만 얇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방법을요. 저는 조용히 덫을 놓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를 대문 앞으로 불렀어요.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넌 밤 근무를 자주 하고 엄마도 불평하기 미안하고 하지만 엄마가 며칠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친정집에 가서 잠시 머물고 싶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서둘렀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엄마, 제가 휴가 내고 모시고 병원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약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쉬기만 하면 돼. 여기 있으면 너무 피곤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들어가서 제 짐을 조금 싸주었어요. 아무도 제가 왜 피곤한지 묻지 않았고 함께 가겠다고 제안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어디로도 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뒤쪽으로 돌아서 옛날 물건들을 쌓아둔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는 거실을 내려다볼 수 있는 틈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었죠. 저는 어둠 속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처음 3일간은 집이 조용했어요. 철호와 은혜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넷째 날부터 모든 것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점심때 은혜는 얇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거실로 나왔어요. 손에는 착즙한 오렌지 주스를 들고 철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철호는 우유통을 벗고 의자에 기대어 누워 있었어요. 집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숨이 훨씬 편해져요. 철호가 크게 웃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거라고. 그 늙은이는 자존심이 명예보다 커. 은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좋아요. 우리가 나중에 계획하기도 편해지겠어요. 무슨 계획? 철호가 눈을 찡그리며 물었어요. 제가 출산하고 나서 민수를 해외로 보내는 계획이요. 민수가 가면 저는 아예 아버지와 함께 살 거예요. 저는 다락에서 죽은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제 며느리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만이 아니라 제 유일한 아들을 여전히 저를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아이를 가족에서 밀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철호가 작게 웃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바꿔놨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병원 가서 내가 법적으로 아버지로 등록할 거야.
은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람처럼 가벼운 웃음이었지만 제게는 피부를 긁는 가위 소리 같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 어머니, 한 아내의 마음은 조각조각 부서졌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민수를 위해 아껴두었거든요. 배신자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그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조용히 다락에서 내려와 은혜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저는 찾았어요. 은혜가 숨겨둔 작은 수첩을요.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적힌 글들이 있었어요. 2월 14일, 아버지가 초콜릿을 사주셨다. 민수는 모르고 있다. 3월 3일,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가 아버지를 남편으로 착각했다. 우리는 정정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걸 알아요. 모든 것을. 그 말이 거실에 떨어지자 온 집안이 죽음처럼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철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은혜는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어요.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들처럼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의 진짜 주인처럼 앉았어요. 앉으세요, 둘 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철호가 더듬거렸어요.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엇을 안다는 거야? 저는 핸드백에서 은혜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철호, 당신은 AB형이죠. 은혜는 O형이고 우리 민수는 B형이에요. 그런데 은혜 뱃속의 아이는 AB형이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철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건 민수의 아이가 아니라 당신의 아이라는 뜻 아닌가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진실이 마침내 햇빛처럼 밝게 드러난 거예요. 은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조용히 하세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6월 3일, 아버지가 약속했다.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실 거라고.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 철호가 일기장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더 빨랐어요. 6월 15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4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미영이라는 여자와. 철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미영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떨었어요. 당신은 40년 전에도 한 여자를 버렸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자신의 아들을 속이고 며느리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더러워서요. 은혜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 뭐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요? 제발 조용히 당해달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어요. 밖에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순진하고 깨끗한 아이들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민수도 저렇게 순진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더러운 어른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을까요? 민수는 언제 돌아와요? 저는 뒤돌아서지 않고 물었어요. 내일, 내일 아침 일찍. 철호가 작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모든 걸 말할게요. 민수에게. 은혜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어머니, 제발 민수가 알면 죽을 거예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죽는 건 민수가 아니라 진실을 숨기고 있는 당신들이에요. 철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얘기해보자. 민수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해결이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뱃속의 아이를 없앨 건가요? 아니면 계속 거짓말할 건가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진실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 사람들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40년간 참고 살아온 여자의 마지막 반격을요.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민수가 7시에 돌아왔어요. 야광 음무로 지친 얼굴로.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밝게 웃어주었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친정에서 잘 쉬었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착한 아들이 곧 세상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텐데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앉아봐. 민수가 의자에 앉았어요. 은혜와 철호도 거실로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민수야, 너는 곧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민수가 밝게 웃었어요. 네, 엄마. 정말 기뻐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의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철호의 가방에서 찾은 그것을요. 이걸 봐. 네 아버지가 은혜와 함께 병원에 간 기록이야. 그리고 이 아이의 혈액형은 AB형이야. 민수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B형이고 은혜는 O형이지. AB형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니?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철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민수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철호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만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은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깔이 사라졌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철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대답하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철호가 작게 말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민수의 주먹이 아버지 얼굴을 향했어요. 하지만 때리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30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필요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낫거든요. 은혜가 민수에게 기어갔어요. 민수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민수가 은혜를 밀어냈어요. 가지마, 가지마.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민수야, 이게 끝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저를 봤어요. 이 사람들은 너를 해외로 보낼 계획이었어. 그리고 집안 재산도 모두 빼앗을 계획이었어. 저는 은혜의 일기장을 민수에게 건넸어요. 민수가 일기장을 읽는 동안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이것도 다 진짜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은혜 씨.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철호가 놀랐어요. 민수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니에요. 민수가 잘라 말했어요. 이 집은 할머니 이름이에요. 할머니가 결혼할 때 가져온 집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요. 엄마가 어려울 때 아버지를 도와준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엄마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철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재산 이전이 실제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은혜 씨, 당신도 짐을 싸세요.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에요. 은혜가 울면서 말했어요. 민수야, 아이는 어떻게 해? 내가 혼자서 어떻게? 그건 제 알바가 아니에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아들이 정말 컸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순진한 아이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요. 철호와 은혜는 그날 오후에 집을 떠났어요. 짐도 많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민수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민수와 저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둘 다 별로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응?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시느라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잠들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복수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거든요. 며칠 후 저는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 씨 집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아이를 임신했다던데 세상에 그런 일이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어요. 작은 동네에서 그런 스캔들은 금세 모든 사람이 알게 되거든요. 민수가 걱정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낫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걱정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미영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미영 씨가 작은 선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미영 씨가 들어와서 앉더니 말했어요. 소문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40년 전에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할머니가 해주셨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드러내는 건 말이에요. 저는 그때 겁이 나서 그냥 도망쳤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싸우셨어요. 미영 씨가 선물 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안에는 작은 은수저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주세요. 민수 씨 아이 말이에요. 저는 당황했어요. 민수가 재혼할지 아직 모르는데요. 미영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재혼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날 거고 행복해질 거예요. 진실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영 씨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정말 저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회사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왜? 여기 있으면 계속 상처받을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좋아. 엄마도 함께 갈게. 민수가 놀랐어요. 엄마도요? 이 집에는 이제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 좋은 기억보다 아픈 기억이 더 많고.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할 때였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일주일 후 철호가 집에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문 앞에서 말했어요. 할 말이 뭐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40년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용서해 줄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용서는 하늘이 해줄 거예요. 저는 그냥 잊을 뿐이에요. 철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문을 닫았어요. 정말 마지막으로요. 창문 너머로 철호가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걸이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요. 미움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요. 그게 진짜 끝이었어요. 진실을 드러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작은 동네에서 그런 스캔들은 마치 돌을 물에 던진 것처럼 파장이 계속 퍼져 나갔어요. 저는 장 보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어 할머니, 정말 불쌍해. 남편한테 그런 일 당하고 그래도 용기 있게 다 밝혀낸 건 대단해. 하지만 이제 어떻게 살지? 나이 75에... 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지만 거짓말보다는 낫거든요. 민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대요.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 견딜 수 없었다고 했어요. 엄마,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저를 도와달라고 하네요. 좋아.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저희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40년간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구석구석에 쌓인 기억들, 좋았던 때와 아팠던 때가 모두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 준비 중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급히 찾아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철호 씨가 쓰러졌대요. 제 가슴이 순간 철렁했어요. 4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까 미워도 완전히 남이 될 수는 없었어요. 어디서요? 은혜 씨가 임시로 빌린 원룸에서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것 같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야 할까 말까?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은혜가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임신 8개월이 된 배를 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은혜가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의사를 찾았어요. 환자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각한 상태예요.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철호를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갑자기 늙어 보였어요. 은혜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계속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잠꼬대로도 어머니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때 간호사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가 깨어났는데 계속 옥분이를 찾으시네요.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철호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옥분아, 미안해. 저는 그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다 끝난 일이에요. 나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철호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고생은 저도 했고 당신도 했어요. 이제 우리 각자 살아가요. 철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돌아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부탁이 있어요. 뭐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만큼은 민수 오빠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혼자서 키우기 어려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이를 낳으면 먼 곳으로 떠날 거예요. 아이한테는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뱃속의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민수한테 물어봐야 할 문제예요. 네, 알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은혜가 부탁이 있대.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슨 부탁이요? 제가 은혜의 말을 전했어요. 민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죠. 저는 민수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이렇게 상처받았는데도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은혜가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였어요. 작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철호를 닮았는지 이목구비가 또렷했어요. 저는 신생아실에서 그 아이를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순수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민수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잘 키워보죠. 은혜는 아이를 보지도 않고 병원을 떠났어요. 진짜로 먼 곳으로 떠난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 아이 이름은 민준으로 해주세요. 민수 오빠의 민, 준수한 준으로요. 그게 은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철호는 퇴원 후에도 한 달 넘게 병원 근처 쪽방에서 지냈어요. 아이를 보고 싶어 했지만 저희는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철호가 마지막으로 집에 찾아왔어요. 옥분아, 아이 한 번만 보게 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내가 모든 걸 잃었구나.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철호는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골의 작은 절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속세를 등진 거죠. 저희는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민수와 저, 그리고 갓난아기 민준이와 함께요. 새로운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바다가 가까워서 공기도 좋았고 아이 키우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민수는 친구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정직한 일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민준이를 돌봤어요. 밤에 우는 아이를 달래고 분유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일이 70대 할머니에게는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그 아이가 처음 웃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을 느꼈어요. 할머니, 할머니! 민준이가 처음 말을 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도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아이를 찾았고 주말이면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놀아주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회사 근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이에요. 민준이도 보셨는데 정말 좋아해요. 저는 기뻤어요. 민수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니요. 언제 만나볼까? 다음 주말에 집에 모시고 올게요. 그 여자는 수진이라고 했어요. 32살.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민준이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안아주었고, 아이도 낯선 사람인데 울지 않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민수가 패 끼쳤을 텐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준이도 너무 예뻐요. 저는 수진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라면 민수와 민준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엄마도 그 사람 마음에 들어. 그런데 민준이 때문에 망설여져요. 다른 사람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수진이가 민준이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1년 후 민수와 수진이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민준이는 새엄마를 금세 따랐어요. 아이는 순수해서 진심을 알아보거든요. 결혼 2년 후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민수의 친아이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가족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옛 동네에서 온 편지였어요. 철호가 절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했지만 40년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엄마, 장례식에 가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어쨌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철호가 세상을 떠났다. 복잡한 마음이다. 미움과 연민이 섞여 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진실을 선택한 것을 이제 우리는 행복하다. 민수도, 민준이도, 수진이도,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도. 6개월 후 수진이가 딸을 낳았어요. 예쁜 아기였어요. 민준이는 이제 3살이 되어서 동생을 무척 좋아했어요. 할머니, 동생 예뻐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자신의 진짜 출생에 대해 언제 알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어떤 기분일까요? 민수와 상의했어요. 민수야, 민준이가 크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하지만 아이가 충분히 클 때까지는 기다려야겠어요. 어떻게 말하지? 사랑으로 말하면 돼요. 아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면서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사랑으로 전해져야 하니까요. 지금 저는 80세가 되었어요. 민준이는 벌써 7살이 되었고 동생 미나는 4살이에요.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좋은 부부가 되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계속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당했을 거고, 철호와 은혜는 계속 잘못된 관계를 유지했을 거예요. 그런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실은 아프지만 옳아요. 거짓말은 편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5년 전에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비록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지금 저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게 진실이니까요. 진실의 대가는 컸어요.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은 더 컸어요. 진짜 가족,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이었어요. 양로원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민이 급하게 양로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태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민아,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상기되어 있니? 어머니, 소영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건강하냐? 네, 건강해요. 하지만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아이의 혈액형이 AB형이에요. 그런데 저는 A형이고 소영이는 O형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A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 아이가 나올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소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실수했을 거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태민이 주저했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하더냐? 사실을 털어놨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다고요. 태민의 말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태민아, 어머니는 알고 계셨죠? 태민이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태민아. 엄마가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단다. 그리고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태민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태민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민아, 이혼해라. 네? 그 여자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그리고 내 아버지도 이미 선택을 했단다.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는 아직 젊잖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날 밤, 태민은 양로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위로하며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런 곳에 계시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엄마는 여기서 행복해. 예린이도 있고 다른 할머니들도 좋으시고. 예린이요? 응, 여기 있는 고아 아이야. 정말 예쁜 아이란다. 다음 날 아침, 태미는 예린이를 만났습니다. 8살의 예린이는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예린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예린아. 할머니랑 친하구나. 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저 할머니 손녀 될래요. 태미는 예린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어머니 곁에는 이런 천사 같은 아이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태미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철수와의 새로운 생활을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태민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소영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지 마. 그건 배신이야. 태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혼이 성사된 후 소영과 철수는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예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예린아. 할머니는 이제 너희들이 있으니까 행복해. 그런데 몇 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영과 철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태민이 급하게 양로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와 소영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한 남편이지만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중상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문제예요. 아이가 왜? 소영이가 의식불명 상태라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과 며느리의 배신으로 태어난 아이지만 동시에 무죄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와라. 네? 그 아이를 여기로 데려와. 할머니가 키우겠다. 어머니, 그 아이는 그래도 우리 핏줄이잖니.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태미는 어머니의 큰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의 아이까지 품으려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갓난아기 지우가 양로원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내 잘못이 아니란다. 예린이도 아기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에게 동생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예린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은주 원장도 할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고생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할머니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린이와 지우, 그리고 양로원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아이들까지. 태민도 자주 양로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예린이, 그리고 이복 동생 지우를 돌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정말이냐? 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결국 더 큰 사랑을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소영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찾았지만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소영을 용서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된 것도 충분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린아, 지우야,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단다. 뭐예요, 할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할머니는 정말 착하세요. 예린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구나. 양로원에서의 생활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함께 놀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순덕 할머니, 오늘도 아이들이 할머니만 찾네요. 다른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그래요. 저도 아이들 덕분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할머니는 젊어 보였습니다. 웃음이 늘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태민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이에요. 간호사 선생님인데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 언제 소개시켜 줄 거냐? 다음 주에 모셔올게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태미는 정말로 예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김미소 29세라는 이름의 간호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민 씨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미소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태민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사시다니. 할머니는 미소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미소야, 우리 태민이 좀 부탁한다. 네, 어머니. 태민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도 깊고요. 몇 달 후 태민과 미소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양로원에서 작게 치렀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 그리고 양로원 식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결혼 축하해 주세요. 예린이가 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래, 예린아, 정말 축하할 일이지. 결혼식에서 태민은 할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해요. 뭐라고? 미소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예린이와 지우도 함께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네, 어머니. 저희가 큰 집을 구했어요.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요. 미소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예린이와 지우를 정말 사랑해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은주 원장도 할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할머니께서 받으실 만한 행복이에요. 원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배웠어요. 저희가 더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의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사하는 날, 양로원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놀러 와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것 해서 가져올게.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태민과 미소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예린이와 지우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예린이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예린이가 뭘로 상을 받았는데? 효행상이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장문으로 써서 냈거든요. 할머니는 예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예린아. 할머니도 예린이를 정말 사랑해. 지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지우는 할머니를 보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라고 해봐. 할머니가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하니?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요. 태민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어머니께 배웠어요. 할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구나.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오다니. 여러분, 할머니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어머니. 인생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요. 저희도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예린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소영아,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지내렴. 할머니는 이제 정말 행복해.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어. 오히려 고마워. 너희 덕분에 진짜 가족을 만났거든. 할머니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72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은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 할머니,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이야기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할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